코리아 도미넌트. 세계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 호주 북부 다윈 인근의 붉은 사막입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열기 속에서 두 대의 장갑차가 천천히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는 독일 RHEINMETALL의 링크스 KF41, 유럽이 자존심을 걸고 만든 최신 장갑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한화가 만든 레드백 보병 전투차가 서 있었어요. 이날은 호주군이 직접 선택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링 형태로 모여서 두 차량을 번갈아 타보고 조종해보고 직접 사격까지 해본 뒤 단 하나의 장갑차를 선택해야 했어요. 전 세계 방산업계는 당연히 독일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장갑차? 역사가 짧아. 독일은 전통의 장갑 강국인데. 하지만 테스트가 진행될수록 병사들의 표정은 변해갔어요. 사격 정확성, 충격 흡수, 승차감, 내부 시스템, 정비 편의성. 마지막 평가에서 호주 병사가 한 말입니다. If I ride this, I come back alive. 이걸 타면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 호주는 결국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장갑차 사업, 랜드 400 페이지 3에서 한국 레드백을 최종 선정한 거예요. 지금부터 그 극적인 3년의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호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남반구의 거대한 대륙 국가죠. 캥거루, 코알라, 넓은 사막,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호주 국방부가 보는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호주의 북쪽 해안선, 이곳이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심장부예요.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그 너머로는 남중국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 확장,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이런 변화들이 호주군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호주 국방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북부를 지키지 못하면 호주는 위험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호주 육군이 50년 가까이 사용해온 M113 장갑차. 이 장비가 현대전에서는 더 이상 병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M113은 베트남전 시절부터 쓰였던 장갑차예요. 물론 꾸준히 개량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방호력이 약하고 기동성이 떨어지고 현대적인 전자장비를 장착하기도 어려웠어요. 2018년 호주 국방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보병 전투차를 도입하는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규모는 무려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갑차 몇 대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호주 육군의 미래 전투력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450대 신형 보병 전투차로 북부 방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후보는 누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두 개의 장갑차만 남았어요. 첫 번째, 독일 RHEINMETALL의 링크스 KF41, 유럽 장갑차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차량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탱크로 유명한 전통의 장갑 강국이죠. 링크스는 최신 기술을 총집합한 차세대 보병 전투차로 개발됐고 유럽 여러 나라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차량이에요. K2 흑표 탱크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미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K21 보병 전투차의 수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의 예상은 명확했습니다. 대부분이 독일 링크스의 승리를 점쳤어요. 한국? 장갑차 역사가 짧잖아. 독일은 2차 대전 때부터 장갑차를 만들어 온 나라인데 RHEINMETALL의 브랜드 파워를 한국이 어떻게 이겨? 실제로 방산 전문 매체들도 링크스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호주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류가 아니라 실전에서
병사들을 지켜줄 장갑차가 필요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병사들이 직접 타보고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류 평가하고 기술 사양 비교하고 가격 협상하고 끝입니다. 실제로 차량을 쓸 병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요. 하지만 호주는 달랐습니다. 두 차량을 호주 전역에서 1년 동안 굴려보자. 사막에서도 정글에서도 산악 지형에서도,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직접 타보고 쏴보고 정비해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방산업계는 조금 술렁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2021년 말 두 대의 장갑차가 호주 땅에 도착합니다. 독일 링크스와 한국 레드백. 이제부터 1년간 이 두 차량은 호주의 모든 환경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게 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북부 사막부터 열대 몬순이 쏟아지는 정글, 험준한 산악 지형까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달리 병사들의 평가가 점점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호주 전역에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평가는 정말 독특했어요. 병사들이 주인공이었거든요. 평가 항목을 한번 볼까요? 먼저 극한 환경 테스트입니다. 북부 퀸즐랜드의 열대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다습한 환경, 여기서 두 차량은 수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습니다. 엔진 과열은 없는지, 냉각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다음은 노던 테리토리의 사막 지역이었어요. 여기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일교차. 모래먼지가 모든 틈새로 파고들어요. 두 번째, 기동성 테스트입니다. 산악 지형, 진흙탕, 급경사. 장갑차가 실제 전투에서 마주칠 모든 상황을 재현했어요. 병사들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험지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사격 테스트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지 상태뿐만 아니라 이동 중 사격, 먼지 속에서의 표적 식별. 실전과 똑같은 조건이었죠. 네 번째, 승차감과 피로도입니다. 병사들은 6시간 이상 차량 안에 앉아서 실제 작전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충격 흡수는 어떤지, 소음은 얼마나 되는지, 장시간 탑승 후 전투 효율은 유지되는지. 다섯 번째, 정비 편의성이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직접 부품을 교체해보고 고장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전장에서 빠른 정비는 곧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병사들의 주관적 평가. 이 차를 타고 실제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호주 국방부는 매달 중간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한 가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평가가 점점 레드백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어력입니다. 호주 군이 가장 우려했던 건 IED, 즉 극조 폭발물이었어요. 중동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 방어가 약하면 병사들이 죽는다는 것을. 레드백은 KE 흑표의 기술을 적용해서 바닥 설계부터 방폭 구조를 강화했어요. 실제 폭발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레드백은 매우 높은 생존성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기동성과 안정성이었어요. 호주의 험지는 정말 다양합니다. 건조한 사막, 질퍽한 습지, 가파른 언덕. 레드백의 현가 장치는 이런 환경에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어요. 병사들이 직접 느낀 승차감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장시간 이동 후에도 피로도가 낮았고, 이는 곧 전투 효율로 이어졌어요. 세 번째, 가장 혁신적이었던 부분, 아이언 비전 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차량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실시간으로 360도 영상을 촬영하고 이걸 내부 디스플레이에 투사해 주는 겁니다. 병사들은 마치 장갑차 외벽이 투명한 것처럼 밖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전장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 호주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장갑차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전장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네 번째, 사격 정확성이었어요. 레드백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KE 탱크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이동 중 사격에서 명중률이 안정적이었고 열상 카메라의 성능도 뛰어났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먼지 구름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 편의성이었습니다. 이건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고장나면 쓸모없으니까요. 레드백은 모듈 설계 방식을 채택했어요. 주요 부품들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정비병들은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줬어요. 반면 링크스는 유럽식 정밀 설계 방식이 오히려 단점이 됐습니다. 정비하려면 더 많은 부품을 분해해야 했고 시간도 더 걸렸어요. 여섯 번째, 극한 환경 적응력입니다. 호주 북부의 50도 열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런 환경에서 엔진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레드백은 중동 수출을 염두에 두고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었어요. 이게 호주 환경에서도 그대로 장점으로 작용한 겁니다. 테스트가 끝나갈 무렵 병사들의 평가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레드백이 우리를 더 잘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초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주 정부가 국방전략 재검토 DSR, 디펜스 스트래티직 리뷰를 발표한 거예요. 이건 호주 국방 예산 전체를 재조정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랜드 400페이지 3사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언론에서는 이런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장갑차 사업 축소 가능성, 레드백 도입 대수 감축, 예산 부족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한국 언론도 긴장했어요. 이미 병사들의 평가에서 레드백이 앞서고 있다는 건 알려진 상태였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방산업계는 술렁이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이제 기회가 왔다는 분위기였고 일부에서는 두 차량 다 소량만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어요. 호주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말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장갑차가 아니라 해군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한화 측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3년을 준비하고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산 문제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바로 현장 병사들과 실무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방부 고위층에게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북부 방위의 장갑차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차량은 이미 선택됐습니다. 병사들의 1년간의 테스트 데이터,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평가 보고서, 이것들이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는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몇 달간의 논쟁 끝에 2023년 7월 18일 호주 국방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호주 육군은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보병 전투차를 최종 선정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유럽 주요 언론들은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독일 RHEINMETALL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패배. 한국 K-방산 전통의 장갑 강국 독일을 꺾다. 병사들이 직접 선택한 장갑차는 한국산. 특히 독일 언론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RHEINMETALL은 유럽 최대 방산 기업 중 하나였고 링크스는 그들의 자신작이었으니까요.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마리스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레드백은 생존성, 화력, 기동성, 운용성에서 가장 균형 잡힌 차량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병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비다. 계약 규모는 약 5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이었어요. 450대의 레드백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호주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방식 자체가 혁명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방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호주의 선택은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제 서류와 브랜드만으로는 안 된다. 실제 병사들이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미국, 인도, 중동 국가들이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병사들이 직접 선택한 장갑차라면 우리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레드백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AS9 헌치먼 자주포 도입이었습니다. AS9 헌치먼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호주 환경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에요. 랜드 8116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무기였습니다. 터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10개국 이상이 K9를 운용하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는 최근 무려 600문 이상을 주문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배치까지 됐습니다. 호주가 AS9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첫째, 검증된 성능이었습니다. 사막 한 대, 10개. 모든 환경에서 작동이 확인됐어요. 둘째, 사격 속도와 정확성이었습니다. K9는 분당 68발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40km 이상. 확장 포탄을 쓰면 50km 이상도 가능해요. 셋째,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적은 인원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레드백으로 이미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레드백을 테스트하면서 한국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다. AS9도 믿을 수 있다. 호주는 장갑차와 자주포, 지상전력의 핵심 두 가지를 모두 한국에서 도입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주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한화와 함께 현지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어요. 위치는 빅토리아주의 질롱 GEL ONG. 멜버른에서 남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이 도시에 HALSHANWHA 오스트레일리어 랜드 시스템즈 공장, 일명 H-ACEAUSTRALIAN 센터 오브 엑설런스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조립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레드백의 최종 조립뿐만 아니라 AS9 헌치먼의 조립, 그리고 유지보수, 부품 공급까지 모두 이뤄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곳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K-방산 허브가 된다는 점이에요. 호주에서 생산된 레드백과 AS9는 호주군뿐만 아니라 향후 인도,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재수출될 수도 있습니다. 한화 측 관계자는 말했어요. 질롱 공장은 한국 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두보입니다. 남반구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장할 겁니다. 이 공장의 의미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약 1000명의 호주 현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호주 엔지니어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면서 기술 이전도 이뤄집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는 기회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인 거죠. 2024년부터 공장 건설이 본격화됐고 2027년부터는 실제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롱의 한 지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질롱이 호주 방산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다. 그렇다면 호주 병사들은 왜 레드백을 선택했을까요? 실제 테스트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한 보병 중사는 말했어요. 아이언 비전 시스템. 처음엔 그저 신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알았어요. 이건 생존과 직결된 기술이었습니다. 적이 어디서 오는지 360도 다 보이니까 우리가 먼저 대응할 수 있었어요. 차량 조종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차감이 다릅니다. 6시간을 달려도 피로도가 확연히 낮았어요. 전투는 도착해서 시작되는 건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지쳐 있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정비병의 평가도 중요했어요.
부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전장에서 고장나면 빨리 고쳐야 하는데 레드백은 모듈 구조라 교체가 빨랐어요. 이게 작전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포수는 사격 통제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명중률이 안정적이었어요. 열상 카메라도 먼지 속에서 표적을 정확히 잡아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총괄했던 장교의 말이 모든 걸 정리합니다. 우리는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실제 전투에 나갈 수 있겠는가? 레드백에 대한 대답은 압도적이었어요. Yes. 그리고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죠. If I ride this, I come back alive. 이걸 타면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이게 답이었습니다. 스펙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호주 병사들은 레드백이라고 답한 거예요. 레드백과 AS9 헌치먼의 호주 수출은 단순한 계약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방산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첫째, 평가 방식의 혁명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선택한다는 호주의 방식은 이제 다른 나라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들이 장비 도입 시 현장 병사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전통 강국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래로 장갑 전력의 명가였어요. 그런 독일을 한국이 실전 테스트에서 이긴 겁니다. 이건 기술력으로 증명한 승리였죠. 셋째,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였어요. 진롱 공장은 단순 조립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화, 그리고 재수출까지 가능한 전략 거점입니다. K-방산이 이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된 거죠. 넷째,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의 선택 이후 인도가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고 노르웨이는 추가 주문을 검토 중이에요. 심지어 미국 일부에서도 레드백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방산 수출 10위권 진입에 발판이 됐어요. 한국은 2023년 세계 방산 수출 9위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예요. K9, K2, KF-21, 그리고 REDBACK. 이제 한국은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최고 품질을 만드는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마지막으로 호주 병사 한 명의 인터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레드백 테스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베테랑 병사였어요. 우리는 장비를 선택할 때 항상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걸 타고 전장에 나가면 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가? 종이 위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 옆에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레드백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줬습니다. Yes, you will come back alive. 그래서 우리는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호주 사막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